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응원하는 별책입니다. 오늘 만나는 책은 긍정을 이끌어내는 스위치, 생각이 바뀌는 순간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행복이 크게 좌우됩니다. 따라서 나의 행복을 낮추는 일은 가능한 하지 않는 것이 행복의 총량을 늘리는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특정한 일을 자주 하지 않는 것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침대 시트를 가는 일이나 청소하는 일이 너무 싫다면 그 일을 일주에 한 번에서 2주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사람을 고용해 집 청소나 정원 손질 같은 일을 맡길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다 해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하기 싫은 일까지 완벽하게 해내겠다는 생각을 버리면 도움이 됩니다. 대학생을 비롯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돈보다 시간을 우선순위에 둔다고 답한 사람이 행복을 더 많이 느끼고 삶의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또 돈으로 자신의 시간을 사는 것이 유익하다는 대답은 문화와 사회 경제적 배경에 상관없이 나타났습니다. 돈으로 시간을 사는 행위가 어떻게 행복을 주는지 사례를 살펴봅시다. 이를 실험한 한 연구에서 참가자에게 2주 동안 주말에 45,000원씩 지급하고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세밀한 지침을 줬습니다. 한 주는 책이나 옷 등 물건에 소비해야 했고 또 한 주는 시간을 사는데 소비해야 했습니다. 즉, 걸어가거나 요리를 하는 대신 택시를 타거나 식당에서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각 주말이 지난 후 연구자는 참가자의 전반적인 스트레스 수준과 행복감을 조사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물건을 구입한 주간보다 시간을 사는 소비를 한 주간에 참가자의 스트레스와 부정적 감정은 낮게, 긍정적 감정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위해 돈으로 시간을 사는 행위는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어 더 많은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다음은 생각이 바뀌는 순간 책 속의 생각은 바꿀 수 있다 부분입니다. 오늘도 별책과 함께 한층 성장하는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별책의 힘이 됩니다. 우리의 성장을 위한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생각은 바꿀 수 있다. 인생의 우선순위 앞에서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독일 작가 하인리 벨이 쓴 인상적인 짧은 이야기가 있다. 한 부유한 여행자가 작은 배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어부를 발견했다. 그는 어부에게 다가가 쉬지 말고 물고기를 열심히 잡으라고 조언한다. 열심히 일하면 시간이 지나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이고 큰 배를 사서 선원을 고용해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어부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고 묻자 부자는 대답한다. 그럼 당신은 근심 걱정 하나 없이 배에 여유롭게 앉아 있을 수 있고 따사로운 햇살 아래서 낮잠을 잘 수도 있고 아름다운 바다를 감상할 수도 있다오. 그렇다. 부자가 열심히 일한 대가로 제시한 미래의 모습이 바로 지금 어부가 하고 있는 일이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여러 연구가 밝혀내고 있는 중요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돈을 쫓는 행위가 아닌 자신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행위를 하면서 하루를 보낼 때 더 많은 행복을 느낀다는 것이다. 부유한 여행자는 어부에게 더 많은 돈을 버는데 시간을 쓰라고 충고했지만 현명한 어부는
따사로운 햇살 아래서 달콤한 낮잠을 즐기는 시간이 자신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럼 지금부터 물질주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왜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지, 경험을 사는 일이 행복을 찾는 가장 확실한 길인 이유는 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돈을 더 많이 쓰는데 왜 행복해지지 않을까? 현대사회에서 돈이 많을수록 더 행복해진다는 생각을 버리기는 어렵다. 어쨌든 우리는 대부분 멋진 자동차와 더 큰 집, 호화로운 휴가에 이르는 다양한 고가의 상품을 갈망한다. 솔직히 이런 화려한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한 것은 사실 아닌가? 하지만 돈으로 진정한 행복은 살 수 없다. 다음 페이지의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난 60년간 1인당 평균 소득은 급격히 증가했지만 그 기간에 매우 행복하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정체돼 있었다. 이렇게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입증하기 위한 초기 연구 중 하나는 막대한 금액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의 행복과 그런 금전적 횡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행복을 비교했다. 두 그룹 간 행복 점수는 별로 차이가 없었지만 여러 가지 평범한 행동, 이를테면 텔레비전 시청, 재밌는 농담 주고받기, 친구와의 대화에 대해서는 복권 당첨자가 당첨되지 않은 사람에 비해 즐거움의 가치를 과소평가했다. 돈과 행복의 연관성이 별로 크지 않다는 이 같은 결과는 부유한 국가에 사는 국민이라고 해서 더 행복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잘 설명해준다. 메릴랜드 대학교 공공정책학 교수 캐롤 그레이엄은 자신의 저서 세상 곳곳의 행복, 행복한 소장농과 불행한 백만장자의 역설에서 1인당 소득 증가가 곧바로 평균적인 행복도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 국민 중 행복한 사람의 비율은 그보다 4배 더 부유한 국가인 러시아에 비해 2배나 더 많았다. 이와 유사하게 나이지리아의 행복한 국민 비율은 국민 소득이 거의 25배 높은 일본에 비해 2배 많았다. 이후 대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도 높은 소득이 행복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를 내놓았다. 50만 명에 가까운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가계소득과 삶의 만족도, 정신적 건강을 조사했다. 삶의 만족도는 현재 생활 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을 통해 측정했고, 정신적 건강은 행복과 즐거움 같은 긍정 정서를 자주 경험했느냐는 질문으로 평가했다. 조사 결과 더 많은 수입이 삶의 만족도와는 관련이 있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실제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하지만 더 많은 수입이 정신적 건강을 향상시키는 일은 어느 정도까지만 가능했다. 8,7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는 사람은 여기서 소득이 더 늘어난다고 해도 행복이 더 증가하지 않았다. 1년에 1억 4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은 2,3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보다 매우 행복하다고 할 가능성이 거의 2배 많지만 그들의 행복은 5,800만에서 1억 3,999만 원 버는 사람이 느끼는 행복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돈과 행복이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규칙에도 예외는 있다. 빈곤선 아래에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자동차를 수리하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악화될 수 있다. 이들은 음식과 잠자리,
난방을 비롯한 기본 욕구를 채우는 데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근심에 빠져 있을지 모른다. 이들 입장에서는 돈이 많아지면 행복도 분명 증가한다. 자녀가 배불리 먹지 못하고 가족이 한겨울 추위에 떨지도 모르는데 행복을 느끼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을 돕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면 그들의 행복은 곧바로 증가한다. 늘어난 소득으로 기본 욕구를 채울 수 있어 스트레스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본 욕구가 충족된 이후 행복의 열쇠는 시간을 어떻게 소비하는지에 달려 있다. 더 많이 행복해지는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싶은가? 당신의 시간을 돈을 버는데 쓰지 말고 책을 읽고 텔레비전을 보고 친구와 만나는 등 당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일에 더 많이 쓰면 된다. 물질주의를 경계할 것. 더 좋은 소유물을 많이 가질수록 행복하다고 생각하게 하는 유혹은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많은 상업 광고가 좋은 차, 빛나는 보석, 큰 집을 소유하는 것이 완벽하고 만족스러운 삶이라는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보낸다. 하지만 실증적 연구는 그런 생각을 반박할 뿐 아니라 물질 추구가 행복을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물질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람은 무엇에든 만족하는 법이 없다. 그들은 긍정 정서를 거의 느끼지 못하고 우울한 감정을 경험할 가능성이 많으며 두통이나 요통, 인위염 같은 건강 문제를 더 많이 겪는다. 물질주의는 결혼 만족도를 떨어뜨리기도 한다. 물질주의적 성향이 배우자 양쪽 모두 낮은 경우에 비해 둘 다 강하거나 어느 한쪽이 강한 부분은 충돌이 잦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며 결혼 만족도가 낮았다. 이런 현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끊임없이 물건을 구매하려는 충동은 낮은 자존감에서 비롯될 때가 많다. 자기 자신을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물건을 사들이면 기분이 좋아지리라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구입한 물건을 통해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지만 그런 식의 긍정적인 감정은 곧 사라지고 만다. 부를 증명하려고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는 지는 게임일 수밖에 없다. 자신보다 더 좋은 물건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유한 지역에 사는 사람은 물건을 구입하는데 온 신경을 쏟지만 그 결과로 더 행복해지지는 않다. 물질주의에 빠져있지는 않더라도 일시적으로 소비주의에 마음이 쏠리면 행복에 문제가 생긴다. 이를 실험한 연구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자동차와 전자제품, 보석 같은 호화로운 물질의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는 일반적인 물건의 사진을 보여줬다. 물질주의를 주장하는 물건의 사진을 본 사람은 불안과 우울감이 증가했는데 이는 물질주의적 생각이 잠깐 스친 경우에도 정신적 건강에 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들은 또 사회적 교류에 흥미를 잃기도 했다. 물질주의가 행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물질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 소비로 행복을 찾으려는 마음이 생긴다면 반드시 지게 되는 게임에 뛰어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떠올려 보자. 불교 신자들은 물질적 소유물이 진정한 행복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한다. 듀크 대학교 종교학 교수이자 불교의 비전의 저자 로저 코레스는 물건을 쌓아 올리며 행복해지려는 시도는 샌드위치를 온몸에 붙이고 허기를 채우려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쾌락의 쳇바퀴. 돈을 더 많이 벌면 벌수록 행복도 그만큼 커지리라는 예상이 들어맞지 않는 이유는 새로 쌓은 부에 우리가 곧 적응하기 때문이다. 돈을 더 많이 벌면 처음에는 정말 행복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높아진 소득 수준이나 뜻밖의 횡재에 적응해 더 이상 큰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이런 적응 현상을 심리학자는 쾌락의 쳇바퀴라고 부른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쾌락이 주는 즐거움에 적응하는가? 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있다. 20여 년 전 휴대전화를 최초로 손에 넣었던 때를 생각해보자. 모두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차에서도 아무 때나 전화를 할 수 있다니. 이 새로운 기기가 처음 나왔을 때 누구나 황홀한 신세계를 경험했다. 하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15년, 20년 전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줬던 그 휴대전화로 바꾼다고 하면 기분이 어떻겠는가? 좋을 리 없다. 기술 발전으로 성능이 좋아진 휴대전화에 이미 적응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휴대전화를 단순히 차에서 전화만 할 수 있는 기기가 아니라 사진을 찍고 신문을 읽고 책을 구매하는 기능까지 갖춘 기기로 기대한다. 이렇게 높아진 소득과 최초의 휴대전화처럼 처음에는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던 것도 시간이 흘러 익숙해지고 나면 더는 행복을 주지 못한다. 한편 부의 증가는 비교 대상을 바꿈으로써 우리를 더 불행하게 할 수도 있다. 소득이 증가하면 더 부유한 지역으로 이사하고 자녀를 명문 사립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더 행복해질 거라 기대하지만 단지 환경과 비교 대상만 바뀌었을 뿐 비교로 인한 우울감은 증가한다. 예를 들어 이웃 사람들이 하나같이 고급 자동차를 몰고 다니고 정원사를 채용해 잔디를 손질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리고 자녀의 새로운 친구들은 부모의 별장에서 호화로운 휴가를 보낸다. 소득 증가로 얻게 된 새로운 부가 한순간에 초라해질 수도 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다. 돈은 사람을 결코 행복하게 해주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돈에는 행복을 만들 만한 힘이 없다. 돈은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지기 때문이다.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 이유는 돈이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을 바꿔놓기 때문이기도 하다. 역설적이게도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 방식으로 시간을 소비한다. 평균 소득 이상의 돈을 버는 사람은 운동이나 휴식처럼 행복을 증가시키는 일에 시간을 쓰기보다 행복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 일, 즉 업무나 출퇴근에 더 많은 시간을 쏟는다. 예를 들어 1년에 2,3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얻는 사람은 자신의 시간 중 34%를 여가 활동에 할애하는 반면 1억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벌어들이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시간 중 20% 정도만 여가 활동에 쓴다. 소득이 높을수록 저녁 사교 모임에 덜 나가고 타인과 교류하며 대화하는 시간이 적다. 이렇게 돈을 많이 벌수록 홀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경향은 행복을 느끼는 형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소득에 따라 어떤 형태의 긍정 정서를 더 많이 느끼는지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득이 높은 사람은 자부심이나 만족감처럼 자기 중심적 감정을 더 많이 느꼈다. 이와 대조적으로 돈을
덜 버는 사람은 동정심이나 사랑 같은 타인 중심적 감정을 더 많이 경험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어바인 캠퍼스 심리학 교수 볼 피프는 부는 당신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 단, 다른 형태의 행복을 맛보게 해줄 수는 있다. 예를 들어, 자기 만족을 위한 기쁨만 추구하는지 아니면 관계에서 기쁨을 얻는지 당신의 부에 따라 기쁨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한다. 사회적 관계는 행복의 핵심 요인이다. 소득이 높은 사람은 타인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하면서 행복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돈이 실제로 행복을 앗아가기도 하는 것이다. 물건 대신 경험을 사라. 지금까지 더 많은 돈을 써도 더 많이 행복해지지 않는 이유를 중심으로 얘기했다. 하지만 행복을 가져다 주도록 돈을 쓰는 방법도 있다. 그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즉 친구나 가족, 심지어 모르는 사람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이다. 그럼 어떤 소비 형태가 정신건강에 이로울까? 돈을 물건 구매, 즉 무언가를 갖는 행위가 아니라 경험 구매, 즉 무언가를 하는 행위에 소비할 때 더 큰 행복을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경기나 브로드웨이 공연, 근사한 여행을 위한 소비는 행복을 증가시키는 탁월한 방법이다. 반면 값비싼 승용차나 시계, 구두를 사는데 돈을 쓰면 행복은 그때뿐이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긍정심리센터 책임자 마틴 셀리그만은 이렇게 말했다. 물질적 소유물은 프렌치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다를 게 없다. 첫 맛은 너무 달콤하지만 7번쯤 먹으면 아무 맛도 안 느껴진다. 따라서 욕실을 새로 단장하기보다 추억을 쌓는데 돈을 투자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우리 대부분은 자신을 최고로 행복하게 하는 소비가 뭔지 잘 모른다. 사람들은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우리는 어떤 물건이든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계속 사용하면서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물건을 사는 일 자체는 순간적인 경험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행복만을 줄 뿐이다. 한 연구에서 행복을 주는 소비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조사했다. 경험에 투자하는 것보다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더 큰 행복을 준다고 대답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하지만 2에서 4주 후 참가자에게 각각의 소비를 통해 얼마나 행복을 느꼈는지 조사한 결과 경험을 산 쪽이 더 큰 행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째서 물건 구매보다 경험 구매가 더 좋을까? 경험은 기대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억으로 되살릴 수도 있다. 기대의 즐거움. 여행하기 전 어떻게 갈 것인지, 뭘 볼 것인지 몇 주 혹은 몇 달 전부터 이것저것 알아보며 계획을 세운 적이 있는가? 그때의 기분은 어땠는가? 그런 기대는 하나의 이벤트에서 최대한의 행복을 짜내는 멋진 방법이다.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아침을 앞두고 기대를 경험한다. 며칠 혹은 몇 주 전부터 멋진 선물을 열어보는 상상을 하며 단 하루뿐인 크리스마스를 오랫동안 음미한다. A.A. 밀런의 동화 곰돌이 푸에는 기대의 기쁨을 정확히 표현한 멋진 구절이 있다. 글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푸는 잠시 생각했다. 꿀을 먹는 일이
정말 좋지만 꿀을 먹기 직전의 순간이 더 좋기 때문이다. 그런데 푸는 그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그 말은 바로 기대다. 기대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증명됐는데 뭔가를 기대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큰 기쁨을 경험한다. 한 연구에서 대학생들에게 초콜릿 평가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절반의 학생에게는 허쉬의 키세스나 허그를 바로 맛보게 한 후 만족도를 평가해달라고 했고 나머지 학생에게는 30분 동안 기다렸다가 초콜릿을 먹고 평가해달라고 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초콜릿을 바로 먹은 쪽보다 30분 동안 기다렸다가 먹은 학생이 훨씬 더 맛있다고 평가했다. 경험을 사는 일에서 더 많은 행복을 얻는 이유는 새로운 물건보다는 경험을 기대하는 일이 훨씬 즐겁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유럽 여행을 기대할 때의 즐거움을 생각해보자. 얼마나 근사한 것을 볼지,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먹을지 생각만 해도 즐거울 것이다. 자동차나 초대형 TV, 컴퓨터 등 구매한 물건의 배송을 기다릴 때의 즐거움은 어떨까? 대체로 새 지갑이 빨리 왔으면 하는 물건 배송에 대한 기대감이 주는 행복은 마추픽추를 당장 보고 싶어하는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주는 행복과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매년 아이들에게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의 형태를 완전히 바꿨다. 비싼 물건 대신 경험을 사주기 시작한 것이다. 딸에게 한 해는 해밀턴행 티켓을, 다음 해에는 스타와 함께 춤을 투어 티켓을 선물했다. 아들에게 주는 선물은 늘 스포츠와 관련된 것이었다. 보스턴 셀틱스나 보스턴 브루인스 경기 관람 티켓을 선물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선물을 고르고 있는가? 이제 물건 말고 경험을 선물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1일 스파권이나 콘서트 티켓, 맛집의 상품권을 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 경험을 사는 행위의 또 다른 이점은 그 경험을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도보 여행자이자 방랑자인 크리스 맥캔들리스는 함께 할 수 있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다 라고 말한다. 한 연구에서 경험을 살 때와 물건을 살 때의 행복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직접 실험했다. 이와 함께 돈을 개인적 목적으로 쓸 때와 사회적 목적으로 쓸 때의 만족도도 비교했다. 결과를 예상할 수 있겠는가? 우선 사회적 목적의 소비가 개인만을 위한 소비보다 더 큰 행복을 줬다. 내 지갑이나 시계를 살 때보다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초대형 TV를 구입할 때 더 행복했다는 말이다. 물건을 사든 경험을 사든 이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혼자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거나 여행을 하는 등 개인적 경험을 사는데 돈을 쓴 사람보다 친구와 함께 콘서트를 가거나 배우자와 같이 휴가를 즐기는 등 주변 사람과 함께 경험을 나누는데 돈을 쓴 사람이 더 크게 만족했다. 따라서 행복을 최대로 높이는 최고의 소비 방식은 주변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경험을 사는 것이다. 배우자와 함께 여행을 하거나 온 가족이 함께 브로드웨이 공연을 관람하는 것 같은 행위가 큰 행복을 주는 소비 방식이다. 주변 사람과 함께하는 경험이 혼자 하는 경험이나 물건 구입보다 행복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 결과는
경험을 사는 행위의 힘을 보여주며 특히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경험을 사는 것이 곧 행복을 사는 일임을 알려준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날 만드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더 나은 당신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